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시간 단축안 52시간씩만 일하면 된다는데 노사 간에 서로 입장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보니까 한편 경제를 이번에는 조금 생략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의견이나 상담 있으신 분들은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또 옛날처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을 통해서 트위터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가 있고요.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과 또 상담하실 내용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곽수중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68시간입니다. 최장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근데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근로시간 단축법, 이 최종안이 나왔는데요.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노측과 사측 양측의 입장을 동시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리나라 현재 그 OECD 회원 국가들 중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제 장시간 노동의 배후에는 법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그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기준 노동시간이 40시간이고, 예. 여기 주당 12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52시간까지 가능하지만, 예. 고용노동부가 잘못된 행정해석을 통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즉 예. 휴일날 예. 근무한 건 포함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 바람에 6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거고요. 예. 어제 이제 새누리당과 정부에서 휴일고로 연장근로 포함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예. 이거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고요. 최근에 그 고등법원에서 금년입니다. 네.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에서 예.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포함된다. 예. 이런 판결을 냈고요. 예. 금년 말이 되게 되면 대법원에서도 그런 판결이 나올 겁니다. 예. 따라서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예. 당정 발표의 내용들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들이 정상적이고 상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일하게 되어 있는데 12시간을 추가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고 거기다가 토요일, 일요일 날 8시간씩 일을 해서 16시간을 합치면 68시간이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 날 일하는 것은 휴일 근로가 아니다. 이렇게 됐다는 모양이죠. 그죠. 예. 근데 이번 고법하고 서울 대법원 판결이 아마 휴일 근로로 연장 근로로 포함시키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68시간의 근로시간이 만들어진 거다. 고용노동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근로시간 단축안이 나온다면 통과된다면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긍정적인 거는 노동시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실노동시간이 줄 겁니다. 그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많이 바뀌게 될 거고요. 네. 그 한 사람이 몰아서 과도하게 일을 많이 했던 것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예.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예. 학계에서의 현재 그 연구 결과들입니다. 예. 일자리 나누기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일자리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몰아서 오래 일하는 현재 그 노동 구조인데요. 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워크 쉐어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현재 법정 노동시간 주 40시간에다가 예. 주당 노사 합의로 12시간 가능하면 52시간 아닙니까? 예. 이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가 되더라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70만 개 가까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예.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조건은 40시간 근로를 해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근로수당과 임금이 지급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만약에 지금 기존의 근로자에게 어떤 임금이 줄어들거나 할 경우에 그러니까 복지 베네핏이 줄어드는 것을 가정하고 일자리 창출하자 그러면 동의할까요? 문제는 이제 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게 되면 현재 휴일날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할증임금이 통상임금 150%를 현재 지급받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200%가 되게 되는 거고요. 네. 임금이 오히려 이제 휴일날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좀 늘어납니다. 예. 여기다 이제 임금 변동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네. 고용보험상에 있어서 지원제도를 지금 마련해놨기 때문에 네.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단지 네. 중소형세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감내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이들과 관련돼서는 과거 우리가 법정 노동시간 단축하면서 임금 보존 원칙들을 명시했던 바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또 그렇지만 이 중소영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5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그겁니다. 그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통해서 예. 사실이 그렇지 않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정치적으로 여야가 뭐 물론 야당 입장은 좀 틀리긴 하겠지만 네. 이것을 뭐 그 유예 기간을 둔다. 그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난 6월 달에 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예. 이와 관련된 그 검토 보고서가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보면 기업 규모 간의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유예 기간을 두거나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예.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요건 관련돼서 지금 노사정 협의가 진행됐던 바가 있어요. 예. 금년 8월까지 진행됐던 바가 있는데 예. 당시 사용자 단체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공감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고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단축하게 되면. 그 현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하려고 그러면 예. 2017년까지 238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제시됐던 정책 수단이나 내용들을 보려고 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뭐 강력한 이제 수단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한국적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장시간 노동을 줄일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70만 개 가까이 일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긍정적으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70만 개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정규직 일자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 새로 만드는 일자리 문제 관련돼서 또 사회적 합의나 예. 방향들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예. 우리가 지금 뭐 일자리 많이 만들자라고 해서 예. 질이 좋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단시간 일자리를 만들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뭐 전일제, 풀타임, 뭐 정규직 노동을 우선시하는 그런 원칙들을 네.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근로시간 단축안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이제 기업 규모별로 끊어서 대기업들을 먼저 시행하고 중소기업들은 뭐 나중에 하고 이런 이제 안들을 하겠다는 게 현재 그 새누리당에서 낸 의원 입법안들의 내용들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대기업부터 먼저 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하게 되면 대기업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에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제조 공장에 있어서 그 공장이 굉장히 큰 공장인데요. 네. 거기에 소위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혜택을 봐서 50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예. 그 안에 이제 사내 하청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이들 노동자들은 68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한 공장 안에서 적나라하게 양극화, 형평성 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따라서 이것은 즉각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요약하니까 첫 번째는 임금 문제에 이 사측에서 어느 정도 의의 제기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삶의 질의 문제는 노동계에서는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이동이 된다면 중소기업의 빈 공간은 또 누가 채울 것인지 이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깊게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 충분히 있고요. 예. 문제는 그 노사정이 지난 2010년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합의를 했던 바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이 현재 지나치게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이것을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가서 1800시간대까지 줄이겠다라고 합의했던 바들이 있거든요. 네. 문제는 이런 합의를 하고 나서 로드맵을 짜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서 갈 것인가 문제인데 네. 그 로드맵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 이번에 제기됐던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권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전문주 정책본부장님에게 6326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읽어드리고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77시간 일했습니다. 라디오에선 연휴니 주말이니 하는데 일하면서도 화가 납니다. 완전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당 52시간은 꿈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이 노사 간의 협의 문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사측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이 근로시간 단축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속으로는 야호해야 되지만 겉으로는 야호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로시간 단축한다고 임금이 안 줄어야 되는데 임금이 줄 것 같기도 하단 말입니다. 재계 쪽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번 안에 합의를 하시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습니까? 재계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서. 예, 일단은 지금 법을 통한 네. 강제적인 획일적인 단축에 대해서는 예. 경제나 기업에 상당히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근로자 측에서도 예. 아마 이 근로시간 줄물에서 특히 예. 이제 휴일근로 특근 같은 경우에 줄어드는 경우에 대해서 예. 상당 부분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네. 현장 단위 노사 갈등이 일어날 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전문주 정책본부장, 한국노총의 본부장 이야기로는 예. 이 고용노동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시간을 갖다가 68시간으로 매겼던 이 잘못을 이번에 바로 잡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이영준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신 임금 문제 떨어질 건데 이렇게 되면은 과연 노측에서 합의를 할 것이냐라고 여쭤봤거든요. 그건 노측의 문제고 사측 재계 쪽에서는 이 임금을 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근로시간이 주니까. 네, 시간당 그 임금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근로시간이 감축이 되면은 네. 줄어들어야 되고 특히 이제 휴일 근로 할증 부분이 예. 적게는 2.5배에서 3.5배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근로시간이 주니까 그에 따라서 임금도 주는 거는 원칙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근로시간 총량이 줄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갈 생산량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생산량은 다른 일자리 창출이 되면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다른 정규직 일자리로 메워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줄이고자 하는 8시간 내지 16시간 분의 네.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노동시장에서 그러한 그만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조달을 해서 네. 52시간 하시는 분하고 맞춰서 그렇겠군요. 생산량을 해낼 수가 있을지는 생산성에는 차이가 있겠네요. 예, 네. 그게 좀 불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네. 노동시장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고용 창출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 조달되는 공급되는 인력들이 네. 그런 시간만 일하는 분들이 나오기가 네. 사실은 힘들다는 거죠.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네. 지금도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고요. 예. 인력이 없어서 기존의 근로자를 가지고 사실은 연장 근로하고 휴일 특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충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상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이 노동 생산성이 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머물고 있는데 네.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이야기가 하고 예. 생산성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여전히 노동계에서는 아직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안 보여서 예. 더더욱이 더 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재계 측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럼 근로시간 외에. 아, 예. 여러 가지 통해서 시간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열심히 했는데 예. 부득이하게도 노조 측에서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예. 상당히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예. 타협을 못 본 케이스가 대부분의 노조 있는 사업장의 모습입니다. 사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 다양한 정책이 있겠습니다만 노동 강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예, 뭐 하다못해 이제 컨베이어 벨트 속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하면은 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에서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저희들이 생산성이 아니라 기계 생산성을 높이시려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군요. 아니요, 뭐 노동계층에서는. 통상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컨베이어 벨트 속도, 작업 속도가 워낙 느리니까 상대적으로 그거 맞추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높인다기보다는 예. 글로벌 평균에 맞추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먹히질 않았기 때문에 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제도들, 뭐 거기전력이라든지 기여를 제가 한다 손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닥쳤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기업하고 대기업 근로자에게는 뭐 이익입니까? 당연히 불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노사 모두 다가 아마 지금보다는 네.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네. 좀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생산성 부분은 아직까지 담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더 문제는 이제 시간이 줄음에도 불구하고 네. 줄은 시간만큼 줄어드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노동계에서 임금 보전을 해달라고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가 되겠죠. 예. 이 비용 부담이 있으면서 생산은 안 올라가고 이중고에 시달릴 거고 예. 근로자 측에서 아까 노동계에서 말씀하셨겠지만 예. 그 할증률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받은 소득이 예. 갑자기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예. 그 휴일 근로 특허를 못했을 경우에 예. 그 소득에 대한 보전 문제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복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기업보다는 제가 볼 때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더 큰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예, 대기업분들은 괜히 중소 중견기업의 문제점을 이 프리라이드 하는 거 무임승차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오히려 대기업 계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안 그렇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네. 대기업군하고 예. 연관되어 있어서 예.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협력업체들, 그러니까요. 중소기업들이 같이 가게 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 연관되어 있는 예. 연관된 협력업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당연히 예.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대기업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네. 연관되어서 적용받게 될 중소기업의 문제, 협력업체 문제까지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대불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도 예.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저희들이 1, 2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그나마 경제 주체, 기업, 가계, 정부 중에서 제일 형편이 나은 쪽은 대기업, 기업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기업 쪽에서는 조금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청 관계는 협력 관계에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 근로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대기업 하나의 협력업체가 이제 단기적으로 관련된 데도 있고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그걸 다 커버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요. 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말씀하셨던 이제 중소기업 문제가 실제로 저희들이 중소기업 쪽을 조사를 해본 결과로 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갑자기 16시간이 되었던 만약에 갑자기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기대하는 고용을 늘린다든지 신규 채용은 원래부터 어려웠으니까요. 그 상태에다가 그나마 일하던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체도 소득이 감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이중고로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서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가만히 말씀 듣고 보니까 기존에 근로하시는 분들은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놓기가 싫다는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명분을 찾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에는 이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고 또 새롭게 이 중소중견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경영이 힘들어진다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 기업과 근로자의 갈등을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고민하시거나 방편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2010년도에 그 2020년도를 목표로 해서 2020년을 목표로 해서 1,800시간대로 줄이기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합의를 하면서 가장 우선시했던 게 현장 단위에 노사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최대한 개인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자. 그거 연동해서 다양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휴일 휴가를 소진을 하자. 연차 휴가도 다 지금은 소진율이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직장 분위기를 바꿔서 좀 소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단위에 조율을 해서 기업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현행법 하에서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문화도 만들고 지켜나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겨우 3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법부터 먼저 갖다 대어서 총 한도를 줄이겠다고 나오니까 지금 충격이 더 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합의했던 대로 2020년을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간 노력들을 개별 기업 단위에서 해나가는 모습을 장려를 하면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노조도 필요하고 또 기업이 존재를 해야 노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협의를 이끌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자총협회의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이었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4부에서는 노무상담 준비했습니다. 상담 신청 서울전화 02-771-0945번, 우물정 0945번, 또 YTN 라디오 새로운 앱입니다. 예스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참여하시고 메시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창업과 이 창업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이 있고요. 또 노무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의견 있으시거나 상담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0945번, 또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셔서 메시지 주시고 질문 주시면 저희들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도 가능합니다. @ YTN 밑줄 이코노미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이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필요한 게 충분 조건이 몇 가지씩 있는데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 자영업을 하려면 비즈니스 창업을 하려면 이 건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려 그러면 은행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게 부동산 중개업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잘 이용해서 창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지 오늘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점포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창업 성패에서 어떤 상권, 어떤 입지, 어떤 점포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과가 달라지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초보자 입장에서 점포를 구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초보 창업자들은 이제 점포를 구한다 그러면 일단 상권에 나가야 되는구나 해서 사실은 상권의 소비자로서는 많이 대해봤지만 내가 직접 상권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경영상 어떤 상권에 그다음에 어떤 골목에 들어가서 그리고 1층을 구할까 2층을 구할까 작은 가게를 구할까 큰 가게를 구할까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건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거다 보니까 이 혹시 점포 계약을 잘못해서 이게 혹시 권리금 피해라든지 아니면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혹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솔직히 창업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상권이 뜨고 어떤 상권이 지는 상권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점포가 잘생긴 가게 못생긴 가게인지 내게 맞는 내 아이템에 맞는 최적합 아이템은 최적합 점포는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도 여러 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진짜 월세 전세를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상가를 소개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라는 게 도입된 게 1985년 3월인데요. 이때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영업하셨던 분들은 또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이 아닌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들은 주로 아파트, 주택, 매매나 전월세 거래를 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고요. 뭐 법원 앞에 같은 데는 경매 전문 부동산 중개업소도 있습니다. 뭐 시골에 가면 땅 전문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있고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상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점포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런 상가 전문 부동산 중개업소를 아무래도 많이 거래할 수밖에 없고요. 주로 상가 전문 부동산 중개업소는 개별 상권 깊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 강남이나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법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중개법인이라고 그러면 전체 임원 중에서 한 3분의 1만, 다시 말해서 전체 회사 중에서 2-3명만 자격증을 보유하면 한 40-50명의 영업사원들을 쫙 뽑아놓고 좀 기획형 부동산 컨설팅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업체들도 요즘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이 부동산 요새 그 컨설팅 업체 이름을 창업자를 붙여갖고 이렇게 이 뭐라 그럴까요?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는. 맞습니다. 이런 꼼수 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 사실은 이 부동산 중개 법인들이 사실은 요즘 주로 영업하는 공간이 인터넷 공간으로 일단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창업 컨설팅이라고만 입력을 하면 강남 일대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이런 곳에 직접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보면 수많은 이런 브랜드들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임대 물건들이 거의 그 온라인 전시회를 하듯이 쫙 널려 있거든요. 문제는 이들 물건이 창업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물건들을 그대로 중개해주는 상황이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90% 이상은 허위 물건이 많다는 겁니다. 즉 저렴하게 올려놓고 일단 고객을 모객한 다음에 비싼 물건을 대파하는 방식 뭐 이런 방식 상당히 많이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들 부동산 이런 그 중개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에 3,300개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있는데요.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은밀한 뒷거래가 행해지고 있는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게 가장 현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창업 컨설팅이라는 키워드로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에 직접 프랜차이즈 본사와 연결해주고 뒷돈을 챙기는 뭐 이런 이 부작용도 있고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사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금액 중에 하나가 권리금 부분인데요. 이 권리금을 부풀리기 행태가 상당히 이들 업체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장사 안 되는 사업자들은 빨리 나가려고 이들 업체에게 물건을 좀 넘겨주십시오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직하게 넘기는 금액만 받고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거래시켜주면 좋은데 권리금을 이렇게 부풀리게 해서 올린 다음에 또 일정 정도 좀 깎아준다고 깎아주면서 직접 거래를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업시장에 좀 거품을 양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력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벼룩이 간을 꺼내 먹지 그 창업하려고 퇴직금 받은 분들 돈까지 그렇게 탐을 내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나쁜 사람들이네요. 그 창업자의 입장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점포를 찾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게 맞는 점포를 구할 때는 인터넷으로 찾는 게 아니고 내 발로 직접 뛰어서 상권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물건은 인터넷에 그대로 많이 볼 수 있도록 노출되지 않습니다. 좀 이런 것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상권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정말 좀 제대로 하는 중개업소인지 믿을 수 있는 중개업소인지 이런 걸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최소한 업력을 좀 보시면서 특히 상가 전문으로 해서 최소한 5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이런 개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것이 오히려 이런 강남의 기획형 부동산 업소보다 더 안정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창업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창업 컨설팅이라는 것은 창업자의 창업 적성이나 스타일, 사업 환경에 맞는 아이템을 결정하고 그 아이템에 맞는 사업, 점포 입지 개발을 하고 점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계획
계획서대로 실행을 하고 인허가 거쳐서 오픈한 다음에 오픈한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하는 이런 게 창업 컨설팅 회사의 본래의 모습인데요. 네. 이런 좀 제대로 된 창업 컨설팅 업체를 찾아서 하나의 어떤 직접 못 구한다면 내가 원하는 점포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김상훈 소장 같은 분들이 이 하나의 그 원스톱 쇼핑으로 말입니다. 예. 부동산, 그다음에 상권의 분석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부동산 중개사분들을 이렇게 교육시키시면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캐디 마스터 이렇게 코칭, 창업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도 안 좋겠어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창업자 입장에서 정말 좀 공신력 있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 중개 따로 컨설팅 따로 교육 따로 다 이렇게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네.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때그때 현황마다 교육은 교육기관에서만 받고 또 중개는 현장에 가서 받고 그렇죠. 컨설팅은 컨설팅 업체가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예.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거품이라든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측면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런 거품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시간 뺏기 이런 것들을 좀 줄이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 점포를 구하러 갈 때 이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뭔가를 목표의식이 정확히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기 전에 저는 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좀 학습하고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를테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창업자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보다는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래를 많이 해야만 부동산 중개업소의 거래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런 걸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분들하고 대화가 되려면 첫째 땅값이 얼마고 매매가 분양가가 얼마고 그다음에 총 분양가에서 전세가로 어떻게 환원이 되고 전세가는 다시 보증금 월세로 어떻게 환산이 된다. 네. 그리고 권리금은 어떤 거다. 평당 분양가 권리금 평당 임대가는 어느 정도다. 이런 거에 대한 기초 지식은 알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야만 저는 어느 정도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직접적인 어떤 실질적인 대화가 되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대부분 초보 창업자들은 그냥 좋은 점포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또 그거를 악용해서 끝내주는 점포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경쟁력 떨어지는 점포를 소개하고 예. 실패 점포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 많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접수된 모든 매물은 실패한 가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합니다. 즉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등록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장사 안 되는 가게가 나왔구나. 이 가게는 왜 실패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찬찬히 따져보면서 나도 이분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 같은 곳에서는 상가가 어떤 업종을 운영을 했으며 그러니까 전기값이나 수도값은 예, 점포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예, 예. 그거를 다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는 돼 있겠죠? 안 돼 있습니다. 아하. 저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한 10년 동안에 이 가게에서 어떤 아이템이 들어왔다가 나갔는지, 그럼요. 그리고 최소한 1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이런 거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국세청과 협력을 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점포를 구하러 가면 직전 6개월 동안에 내가 커피집 가게로 구하러 간다면 이 동네에서 커피집이 직전 6개월 동안 아니면 직전 3개월 동안 최근에 몇 개가 망하고 몇 개가 생겼는지 이런 데이터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면 오히려 창업시장에서 자체적인 좀 창업시장의 자정기능 내지는 창업자 입장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좀 콘텐츠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가 경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YTN 생생경제 노무상담 있는 화요일입니다. 상담 신청 서울전화 02-771-0945번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 YTN 라디오 새로운 앱입니다.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홈페이지에 열린 글도 함께 저희들이 소개해 드립니다. 늘 나와 주시죠. 노무법인 H의 정현주 노무사와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바로 상담하시죠. 네. 제가 농담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눈치가 보여서 4140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표를 받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입니다.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하루 결근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일당을 빼더라고요. 연봉제에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또 저는 주 6일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은 1시간이고 30분 휴식 시간까지 총 1시간 30분을 쉬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일 근무가 아닌 6일 근무를 시키기 위해 쉬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예. 질문을 두 가지 하셨는데, 네. 보통 이제 근로자들이 아파서 가는 거 병가라고 하죠. 네.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도록 규칙상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예,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죠. 근로를 네. 제공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기간만큼 이제 그 시간만큼 수당을 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이렇게 6일씩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네. 다소 좀 번거로우신 것 같은데 휴게 시간 때문에 이게 6일을 일하시는 건 아니고 네. 오히려 좀 따져보셔야 될 거는 6일 동안 일을 하시면서 당연히 주 40시간이 넘어가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듣기만 해도 네. 내가 제대로 된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권리를 찾으시는데 좀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휴일 근로 시간 같은 경우에는 2.5배에서 3.5배 정도 아니면 1.5배죠. 일반적인 거는 그죠? 예. 휴일에 연장을 한다거나 휴일에 야간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좀 가산이 많이 붙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받고 계시는지 40시간 그렇습니다. 제외한 나머지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 그 부분도 한번 따져보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8878번님입니다. 제가 안 좋은 일을 통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해준다고 합니다. 만일 고용보험이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하셨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해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고용보험은 이제 우리 고용보험료 낸 데서 국가가 주는 건데, 네. 회사에서 보통 고용보험 이제 실업급여 해준다라는 의미는 입퇴사 신고할 때 네. 퇴사 사유를,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네. 이게 좀 신고를 해준다라는 이제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데,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노사 간에, 그러니까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라고 해서 사유를 조금 이렇게 달리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괜찮았는데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 아니에요? 나라 돈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업주한테는 과태료 부과가 좀 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부정수급이 들키게 되면 근로자한테도 그 배에까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요즘 종종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사유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죠. 내가 사직서 내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좀 나가줘라고 해서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직서 쓰고 나갔거나 아니면 이제 뭐 부인이나 남편이 잘 먼 지방에 있어서 우리 할 수 없이 가족들 같이 살려고 가야 되겠다라든가. 뭐 아니면 회사가 임금을 체불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뒀다. 이거 누가 봐도 나라도 회사 그만두겠다 싶은 사유가 있다면 그 경우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실업급여 신청.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라고 치시면 전국의 센터들이 쭉 뜨는데요. 그중에 주소지 관할 내 동이 어디 속한 데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그 안내에 따라서 이제 교육 참가하시고 구직 등록하시고 취업 상담 받으시고 하면 일정 기간 지나면 근로자 계좌로 실업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9751번님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수도관 공사를 하시다가 흙이 무너져 내려 목까지 매몰되셨습니다. 아이고. 문제는 온몸이 다친 것도 문제인데 산소가 뇌에 전달이 안 되는 바람에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보자고 하네요. 집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휴양급여와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경우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받아야 하는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 아버지는 일용직 근로자시고
지금 56세이십니다 하셨는데 산재보험이 적용을 받을까요? 이런 분들? 예,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수도관 공사고 하면 예. 사업주가 만약에 산재 가입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예. 사업주 문제고 예. 예,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산재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우선 그 치료 받으시는 동안에 좀 더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건 요양급여, 그러니까 치료비하고 간병비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가족이 간병을 하더라도 간병비가 나올 수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예, 지급합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이제 일종의 급여 대신 나오는 네. 거죠. 요거 받으시는데 이렇게 치료를 한참 동안 했는데도 후유 장애가 남는다라고 하면 장애의 종류에 따라서 산재보험은 1급에서 14급에 따라 연금을 주든가 아니면 일시금을 줍니다. 연금은 평생 주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요. 이 연금을 받으실 정도가 되면 상당히 중증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데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 이제 신경계통 그 산소 공급이 안 됐다라고 하니까 신경계통의 장애가 발생을 해서 상시적으로 항상 간병이 필요하다라든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명백하다면 1급에서 3급까지 해당하는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연금 금액은 당신께서 받으시던 금액의 평균 금액입니까? 예, 평균 금액인데 이제 뭐 1급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 임금의 지금 평균 임금의 거의 다 유사가도록 금액이 이제 나오게 되고 등급이 낮으면 조금씩 더 적게 되겠죠. 그렇군요. 예. 지난번에 상담이 한번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일당으로 노임을 받는 분들의 평균 임금 이거는 어떻게 휴업급여나 장애급여를 계산할 때 사용을 이제 할까요? 월급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월급을 10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 휴업급여가 70만 원 나옵니다. 그렇겠죠. 항상 일을 했기 때문에 100만 원이 이 사람의 평균 수입이다라고 보는데 일용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하루하루 두진나죠. 벌어서 쓰시니까. 그러니까 한 73% 정도를 일을 했다라고 보시고 그러니까 그 3만 원이 이분이 한 달 동안 벌어가시는 급여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70%를 이제 휴업급여로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51만 원 정도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7587번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퇴직금 안 주는 대신 월급에 퇴직금을 끼워 넣는 식으로 월급을 지급하는데요. 다른 곳보다 그래서 월급도 많이 쳐주고 경력이 쌓일 때마다 월급을 더 올려줬습니다. 확실히 식당업계에서는 세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이거는 주인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머님이 그만두시면서 퇴직금 요구를 하시는데요. 완전 뒤통수 맞은 느낌이네요. 월급에 퇴직금 끼워 넣는 식으로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급해 줘야 됩니까? 하셨습니다. 퇴직금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그 1년 지난 근로자한테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월급에 포함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하는 게 인정이 됐었는데 퇴직금 지금 중간정산제도가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중간정산으로서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근로자 요구에 따라 지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막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으면은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게 처음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거는. 예, 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노동법을 정확하게 사업주님 인지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억울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건 퇴직금 안 주기로 합의한 게 확실한데 이 돈을 받아갔다라고 하시면 근로자들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제 만약에 이 돈을 나는 도저히 못 주겠다라고 하면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 이게 퇴직금이 명확하다. 양 당사자 사이에 그런 게 계약서상 명확하다라고 하면 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가 돌려드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1158번님. 지금 직무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차 수당을 못 받았고 다음 달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받을 수 없나요? 받고 싶은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직무급제하고 연차수당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직무급제라고 하는 건 근속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직무에 따라서 급여를 준다는 의미인데 연차수당을 안 준 것에 대해서는 작년 거 하고 또 올해 퇴사하기 전에 미사용된 연차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그 급여 형태 상관없이 퇴사하시면서 요청을 하시면 되는데 퇴사하시고 난 다음에 요청하면 잘 안 주거든요. 퇴사하시기 전에 미리 메일이나 인사부서로 요청을 하십시오. 나중에 임금체불 진정보단 그게 좀 빠른 나가십시오. 나가서 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노무법인 H의 정윤주 노무사와 함께 노무상담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오늘은 노무에 관계된 일을 3, 4부에서 많이 다뤘네요. 우리 근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기업을 가지고 계시는 오너분들은 알고 계실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근로만이 최고로 신선한 거라고 생각하고는 아니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